보자. 나 100 보고 있었거든. 굉장히 일을 못해요. 야, 너희가 근데 이렇게 올려주는 게 하는 거야. 아니 안 해. 시켜서 하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것도 왜 안 끝내? 정하지도 않았어. 내가 너희 왜 납품 다 보냈어? 생각인가? 나 모두 보내기를 좀 일안 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다시 보내기 다시. 아 어떻게 들어야 돼? 이거 봐라 이거 거절 안 받아. 안 받아. 수락하라고 누가 그 페이지라고 없겠다고 이미 받았다고 내가 할 거라고. 누가 안 써? 자, 봅시다. 애들 들어왔겠지? 세민아, 수아야, 서진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봅시다. 그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뭐죠? 한계 반응물.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테크닉이 있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게. 1.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적정이라고 합니다. 적정. 이 적정 이 기술에, 그러니까 적정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적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생각할 요소가 되게 많기는 합니다만 적정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적정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할 때에 약간의 과정이 있는데 그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적정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매우 잘 반응하는 두 반응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이라고 하려면 이 두 개가 매우 잘 반응해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적정이라는 걸 하려면 서로 반응하는 게 세 개여도 좀 곤란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응을 잘 안 해도 곤란해요. 그래서 적정이라는 걸 하려면 반드시 두 개가, 알겠죠? 세 개, 네 개끼리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고 두 반응물 두 가지가 아주 잘 반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적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는 이제 두 번째, 둘 중 하나는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일정량 딱 미리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소량씩 계속 첨가가 되는 겁니다. 소량씩 계속 첨가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하나는 일정량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가 아주 조금씩
나머지 하나가 조금씩 들어와야지 나머지 하나가 왁 이렇게 들어오면 적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그 요리 같은 걸 할 때 그 왜 가장 요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요리에서는 뭐 간을 맞춘다 이런 말 쓰죠. 간이란 말 알아요? 간? 이게 좀 이렇게 좀 딱 적절히 짜고 적절히 달고 적절히 시고한 그걸 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소금 같은 조미료를 넣어서 간을 맞추는데 당연히 여러분 요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간을 맞출 때 이게 적절히 짜야 되니까 소금을 그냥 딱 움푹 이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물론 억수로 익숙하면 딱 그게 있어서 익숙해서 금방 되지만 초보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넣어보고 확인하고 조금 넣어보고 확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적정이라는 실험이 성공하려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를 조금씩 넣어야 돼요. 조금씩. 알겠죠? 절대로 뭣도 모르고 한꺼번에 왕 넣으면 실험은 무조건 꽝 난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론적 변화. 자, 첫 번째 1. 과예요. 예? 적정. 과정의 양론적 변화. 자, 초반에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는 소량씩 첨가되는 성분이 무조건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무조건 한계 반응물입니다. 자,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이상하게 무조건 항상 한계 반응물입니다. 자, 왜냐하면 반드시 적정이라는 걸 하려면 반응하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도 안 되고 세 가지도 안 돼요. 반드시 두 가지. 그럼 둘 중 하나는 어떻게 해놓고요? 둘 중 하나는 기존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이 있겠죠. 둘 중 하나는. 나머지 하나를 조금씩 반응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넣는 거예요. 그런데 둘은 앞서 말했듯이 반응을 잘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둘은 아주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가정을 해주면 되냐면 너무 반응을 잘해서 거의 완벽히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는 많이 있고 하나는 조금 있는데 조금 들어온 놈이랑 많이 있는 놈이랑 어쨌건 반응을 잘하니까 조금 들어온 놈은 들어와서 반응해서 없어지고 많이 있는 놈은 그 중에서 일부가 반응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쨌건 들어오는 놈이 조금이니까 무조건 반응이 완결되면 이 들어오는 놈은 남아있겠어요? 없어져 버리겠어요? 없어져 버리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두 번째 2. 그렇다면 후반부에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될까요? 후반에는 어떻게 된다? 기존 일정량 있었던 성분이 리미팅 에이전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들어오는 놈이 조금씩 어떻게 들어오는 게 문제냐면 계속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반응 계속 진행이 되면 기존에 있던 녀석이 아무리 양이 많아도 점점 반응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점점 반응해서 없어져서 드디어 기존에 있던 애들이 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응하는 반응물들이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통 산이라고 하는 물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염기라고 하는 물질도 섞어놓으면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둘 사이에 반응이 있을 뿐인 거지 각각의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놈이 다 없어져도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나는 모르고 넣어주는 놈을 계속 넣어주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반응이 끝난 상태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놈은 계속 많아지길 거라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초반에는 넣어주는 게 한계 반응물이 되고요. 후반에는 기존에 있었던 게 무조건 한계 반응물이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3, 1과 2의 사이에 모두가 리미팅 에이전트가 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넣어주는 건 조금씩 들어오니까 넣자마자 없어지는 거니까 넣어주는 거는 무조건 그냥 계속 한계 분응물이 되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게 점점 없어지면서 어느 순간 빵 하고 없어지는 순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게 짝 하고 없어지는 그 순간 들어오는 놈도 계속 없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반응물이 순간적으로 싹 다 없어지게 되는 어떤 순간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나타나고 이 순간을 뭐라고 한다? 이 순간을 뭐라고 할까요? 이 순간을 뭐라고 할까요? 모두가 싹 다 사라져 버려서 한계 반응인 이 순간을 전문 용어로 당량점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퀴 밸런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네 번째, 이러한 당량점 전후에, 그러면 이 당량점의 전이라는 게 어떤 상태겠어요? 전이라고 하는 게 1번 상태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후라고 하는 게 2번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알겠죠? 이 당량점 전후에 놀랍게도 매우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매우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매우 급격한 물리적 변화에 어떤 예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바로 색깔, 이게 확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지시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지시약? 그래서 왜 리트머스, 뭐 페노프탈레인, BTB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뭐 그게 아직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 막 화학 공부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들 그 뭐 산을 넣어주냐 염기를 넣어주냐에 따라서 색깔이 확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당량점을 전후로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예가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막 변할 수도 있냐면 전위가 막 변할 수도 있어요. 전위. 그래서 당량점을 전후로 갑자기 용액 내의 전위가 아주 작았다가 갑자기 커지게, 뭐 역으로 컸다가 작아지게 갑자기 확 변해요. 그 다음 pH라고 하는 물리량도 막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앙금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앙금이란 말 알죠? 그래서 앙금이 생기기 전에는 용액 전체가 투명하잖아요. 투명한데 당량점을 딱 지나면서 갑자기 용액에 뿌옇게 앙금이 확 생길 수도 있어요. 혹은 앙금이 계속 흰색 앙금이 생기다가 갑자기 빨간색 앙금이 갑자기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앙금이 생기는데 앙금이 없다가 앙금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는 앙금 색깔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 다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질량이나 부피 등등등이 아주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리적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당량점을 기준으로 이런 큰 물리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원이 알겠어요? 지원이 두 명이죠. 그렇지. 양지원이 알겠죠? 아니요, 두 명이니까 양지원.
앞에는 김지원, 뒤에는 무슨 지원이더라? 장지원이요? 아 정지원, 정지원.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여기 쉴게요. 준다잉. 줄게요. 자, 그래서 자, 교재 33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연습 문제 16이 있을 거예요. 세계정복 장구나학인데 연습 문제 16이 있을 거예요. 뭐 교재 안 가져오신 분들은 내가 써드릴 테니까 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써드릴 테니까 그냥 봐도 돼요. 자, 예, 세계정복 이게 세계정복 일반화학이요. 네. 겨울방학 때 이미 다 보냈습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네. 다 보냈습니다. 어제도 보냈나? 어제도 보냈습니다. 네. 33페이지. 네. 자, 어떤 반응식이 하나가 있는데 A라는 기체 성분이 있습니다. 내가 B랑 반응을 해가지고 그 다음 C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반응을 하고요. 생성물이 C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는 등온, 등압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문제를 읽으면 이 A라는 녀석이 기존 일정 질량 W 그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읽으면 그리 나와요. 문제를 읽으면 저 A가 기존 W 그램만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B 이놈을 어떻게 소량씩 계속 집어넣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텍스트를 읽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테크닉이 바로 뭐예요? 이게 적정을 하는 테크닉이라고요. 적정의 물리적인 이유와 물리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적정의 실용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실험을 적정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반응하는 물질이 몇 가지예요? 반응 물질이 몇 가지?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하나를 기존 준비해 놓고 나머지 애를 조금씩 집어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응을 시켜서 뭔가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종류의 그 반응을 그러니까 실험을 적정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이때 실험에서 나온 실험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전체 기체 부피가 첨가된 B의 질량에 대해 나타납니다. 그럼 전체 기체 부피가 보통 부피를 V라고 쓰고 토탈 이렇게 쓰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체 기체니까 두 개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응하면 누가 만들어지겠어요? 반응하면 누가 만들어져요? C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C가 만들어지고 전체 기체라고 한 건 C만 있어요? A, B 중 누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즉 남아있는 어떤 반응물과
만들어진 생성물, 알겠죠? 그게 전체가 섞여서 얘도 기체고 기체고 기체니까 그 전체 기체 부피를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피니까 V, 전체니까 토탈 이렇게 써보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데이터가 1g일 때 7, 4g일 때 4g일 때 10, 그 다음 7g일 때 모르겠고, 그 다음에 8g일 때 16, 그 다음에 10g일 때 20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문제를 또 읽으면 이 부피가 절대적으로 부피가 얼마다 이렇게 안 나와 있고요. 부피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상대값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숫자 16이 됐건 20이 됐건 이게 절대적인 숫자란 얘기예요? 아니면 서로의 비란 얘기예요? 서로의 비란 얘기예요. 상대값이니까 7, 10 이게 절대적인 부피가 아니라 얘들 사이의 비. 그럼 이렇게 비로 나와 있거나 상대값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뭐를 도입하는 게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뭐를 도입한다? 비례 상수를 도입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상대값으로 나와 있거나 이렇게 비율로 나와 있는 경우는 항상 이렇게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좀 더 편리하게 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등원 등합 과정이죠. 등원 등합 과정에서는요, 기체의 부피와 누가 비례하죠? 바로 몰수가 비례하겠죠.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아직 기체는 안 했는데 뭐 저 정도는 뭐 양론에서 뭐.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봅시다. 전체 기체 부피를 어차피 이게 지금 절대적인 부피예요, 상대적인 값이에요. 상대적인 값이니까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n 토탈이라고 해서 전체 몰수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부피를 전체 몰수로 비례적으로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얘가 이제 비례하니까 등원 등합 과정에서. 그럼 이때 전체 기체 부피를 7V제로라고 할 걸 전체 몰수를 뭐라고 써도 되겠어요? 자, 부피가 7, 10이잖아요. 그러면 몰수도 몇 대 몇으로 비례할 수밖에 없겠어요? 똑같이 7이고 똑같이 10인 거예요. 똑같이 X고 16이고 20이고. 다만 부피하고 몰수가 같은 물리량은 아니니까 비례상수를 다시 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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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로 비례상수를 새롭게 도입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부피하고 몰수하고 비례하니까 전체 부피를 전체 몰수로 비례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피가 7V제로면 몰수는 7N0, 부피가 10N0, 10V제로면 몰수는 10N0. 알겠죠? 이렇게 그냥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왜 그래프로 표현하죠? 그래프로 표현한 이유는 네,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텍스트나 아니면 숫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경향성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Y축은 뭘 그릴 거냐면요. 전체 부피를 그릴 거예요. 그걸 비례상수로 나눠서요. 아니면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전체 몰수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걸 비례상수로 나눈 값으로. 그러면 어쨌거나 몰수가 됐건 부피가 됐건 비례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각계의 도시가 되겠죠. 자, X축은 첨가한 쪽 B의 질량이에요. 주어진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쟤를 여기에 도시합니다. 자, 첫 번째 1g일 때는 7, 4g일 때는 10, 그 다음 7g일 때는 도시할 수가 없죠. max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주어져 있는 데이터 아니고요. 8g일 때 16, 5, 6, 7, 8 8g일 때 그 다음 10g일 때 20. 자, 여기까지 문제 푼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아직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그냥 예비 작업이에요. 알겠죠? 뭐 아무것도 한 거 없고요.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게 한 것 뿐이에요. 알겠죠? 왜 이랬을까요? 왜 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했을까요? 어? 결 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자, 앞선 두 점하고요. 뒷선 두 점에 대해서 저렇게 뭔가 경향성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왜 저런 경향성을 생각해 보려고 할까요? 당량점 이전에요. 적정이라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두 개가 있죠. 뭐라고요? 뭐라고? 비례는 나중 문제고. 아까 내가 당량점 설명하면서 당량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기존에 뭔가 준비되어 있고 계속 뭔가를 첨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는 누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했어요? 초반에는 넣어주는 애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했죠. 즉 초반에는 저 B가 리미팅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후반에는 어떻게 되죠? A가 한 개 반응물이 된다고 했었죠. 즉 왜 그래프를 그리고 왜 경향성을 찾냐면 이게 지금 실험적 테크닉으로 봤을 때 무슨 실험이니까? 적정 실험이니까 후반부와 전반부의 상황이 다를 거다라는 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의 경향성과 후반부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 후반부와
초반과 후반의 중간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었죠? 둘 다 한계 반응물이 되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당량점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게 당량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큰 기울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당량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저 기울기 어떻게, 저 당량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교점 찾으면 되겠죠? 교점 찾으면 얼마예요? 얼마 나와요? 6g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12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막 직선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y 이퀄 x 플러스 6 그 다음에 얘는 y 이퀄 2x니까 교점은 6,12로 금방 찾아질 겁니다. 네. 저기 왜 직선으로 나와요? 왜 직선일까요?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당량점의 경향성에서 항상 직선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잘 보세요. 이건 물질량이죠. 얘는 물질의 질량이고 얘는 물질의 부피죠. 모든 물질의 부피와 모든 물질의 질량은 서로 무슨 관계죠? 비례하게 돼 있죠. 그럼 직선 관계죠. 근데 한계 반응물 네. 개념이 예? 뭐라고요? 한계 반응물이 됐건 뭐가 됐건 물질이 많아졌건 물질이 적어졌건 많아졌건 적어졌건 증가했건 감소했건 들어가는 만큼 무조건 부피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무조건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양적으로. 예를 들면 그게 pH나 전위 같은 거는 함수가 한번 이렇게 그 뭐냐면 영향을 줘요. pH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해서 로그 함수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전위 같은 경우도 뭐 해가지고 여기에 로그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뭔가 새로운 이런 로그 함수나 초월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직선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양적인 개념들, 부피나 질량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항함수로만 표현되고 모든 다항함수로만 표현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농도 관련해서는 다항식에 2차나 3차항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절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건 적어지건 관계없이 무조건 직선적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1차 함수밖에 안 나타나요. 이런 건 초월 함수가 나타나는데 부피다, 뭐 질량이다, 뭐 이런 것들은 물론 PV는 NRT에서는 분수 함수가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무슨 조건이에요? 등온, 등합 과정이잖아요. 그럼 부피나 몰수 이런 것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1차 함수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직선으로 저렇게 근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6g, 12그 12. 그럼 이제 여기서 6g이면 12V0, 12N0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뭐다? 당량점. 그럼 X는 얼마겠어요? X는 얼마? 14. X가 어디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죠. 7g일 때. 그럼 7g은 전반이에요, 후반이에요? 그래프상의 후반이죠. 그러면 요 후반이니까 y 이퀄 2x 기준을 따르면 14고 이게 x겠네요. 됐죠? 자, x는 구했어요. 근데 아직 덜 구한 게 b하고 c죠. b하고 c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b하고 c는 어떻게 구해? 정량점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B12 가능한 일단 B랑 C랑 같으니까 그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초반 반응에서 한 번 더 이제 대입했을 때 그때 부피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A 자, 한번 볼까요? 좋아요. 자, 이 y절편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y절편은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죠. 근데 y절편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네요. y절편 값이 얼마예요? 6이죠, 그렇죠? 6이죠. 6. 그러면 y절편의 의미는 뭐냐면은 y절편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a절편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값이니까 이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니까 b가 반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가 누구다? only a만의 몰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 이게 당량점이죠. 당량점에서는 반응물 A하고 B가 어떻게 돼요? 당량점에서는 반응물 A하고 B가 싸그리 사라져 버리죠. 싸그리 사라져 버리고 누구만 남게 돼요? C만 남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12N0는 누구만의 몰수인 거예요? 바로 only C의 몰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 또 어떤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 또 어떤 정보? 이걸로는 못 풀어요. 하나가 더, 한 정보를 더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정보를 더 알아야 돼요. 좋아. 은근히 내 풀라고 많이 풀었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당량점이 여기죠. 그러면 이 당량점 이후는 더 이상 반응해요? 더 이상 반응 못해요? 당량점이 지나고 나면 누가 다 없어져 버려요? 기존 A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반응이 안 된다고. 왜 더 이상 반응이 안 되죠? 방금 얘기했듯이 A가 싸그리 사라져 버리니까요. A가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반응이 안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량점 이후에 증가하는 모든 변화는 누구 때문인 거죠? 바로 A도 없고 반응도 다 안 되고, 그럼 당량점 이후에 증가하는 모든 변화는 B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6g에서 7g으로 몇 g 증가했어요? 1g. 7에서 8g으로 몇 g 증가했어요? 1g. 8에서 10g으로는 2g 늘어났죠? 그때 몰수로 치면 몇 몰이 늘어나죠? 2N0가 늘어나죠? 얼마나 늘어나죠? 2N0가 늘어나고 얼마가 늘어나요? 4N0가 늘어나죠. 맞아요? 아, 그러면 잘 봐. 1, 2, 1, 2, 2, 4. 무슨 관계지? 정확한 비례 관계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 2, 1, 2, 1, 2, 2, 4.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정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B의 1g은 2N0 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B 1g은 2N0 몰에 해당한다는 게 저 데이터 정보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봅시다. 자, 첫 번째 1. B 1g은 2N0 몰에 해당한다. 그럼 이때 당량점까지 첨가된 B의 질량 몇 g이죠? 6g이죠. 그럼 얘는 몇 몰에 해당하겠습니까? 12N0 몰에 해당하겠군요.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세 번째, 자 제목 비우고요. A, 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A가 몇 마리 있었죠? 처음에 A가 얼마나 있었냐면 이만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당량점까지 B가 얼마나 들어왔죠? 12만큼 들어왔죠. 여기 이제 당량점까지예요.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처음에는 없었겠죠. 뭐 알겠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고요. 자, 반응을 해요. 그리고 끝이 나요. 자, 끝났을 때 C는 얼마나 만들어지죠? 당량점은 얼마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가 당량점이죠. 데이터가 당량점이면 A 끝났을 때 얼마나 있어요? 없어져야 되죠. B 끝났을 때 얼마나 있어야 돼요? 0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려면 중간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중간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반응이 어떻게 돼야 얘가 이렇게 돼요? 유겐제로만큼 없어지고 얘는 이거만큼 없어지고 얘는 이거만큼 생겨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이걸 뭐라고 해요? 이번 시험 범위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부피결합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반응물과 생성물들 사이에 일정한 무슨 비가 성립한다? 일정한 무슨 비? 몰수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이 뭐예요? 이게 부피결합 법칙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일정성 부위 법칙, 배수비례 법칙, 뭐 질량 보정 배웠을 거 아니야. 이것도 배웠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 말이 이거라고. 알겠죠? 에? 그러면 6, 12, 12가 누구랑 비례하겠어요? 이 앞에 있는 1대 B 대 B랑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1대 B 대 B, 1대 B 대 C가 6대 12 대 12가 돼야 되니까 B하고 C는 각각 뭐가 돼야 되겠어요? B하고 C는 각각 2, 2가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 나겠죠? 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B가 2고 C가 2다. 알겠죠? 알겠어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때 저 주어져 있는 A, B, C 저 세 개 사이에 몰 질량비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처음에 A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W 그램만큼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저 W는 이 문제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W는 주어져 있는 상수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이 문제로는 이 정보로는 더 이상 W는 구할 수는 없고요. W는 주어져 있는 상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저 W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때 A와 B와 C 사이에 몰 질량 B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W분의 어. 6대 어. 1분의 2대 어. 그리고 C를 생각을 해봐야 C가 6분의 12 그래요? 아닌데 아, 그래요? 더하는 거구나. 그래요? C 한번 그래요? 자, 이제 이 그래프는 필요 없고 그래프는 지워도 되겠죠? 그래프 지워도 되겠죠? 그래프 지웁니다. 지워도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화학종들 사이 분자량 B.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분자량 아니 뭐 몰질량이라 하자. 가장 그 무난한 표현이 이거니까 몰질량. 자, 뭐 참고로 몰질량은 뭐를 뭐로 나눈 거죠? 아니 몰질량은 뭐를 뭐로 나눈 거야? 바로 질량을 몰수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럼 질량의 단위는 그램, 몰수의 단위는 몰, 몰질량 단위는 그램 퍼 몰. 그러면 뭐라고 몰질량을 물었으면 무슨 정보와 무슨 정보를 알아야 몰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질량이란 정보와 몰수라는 정보를 알아야 이걸 구할 거 아니에요, 그지? 몰수의 정보는 있나? 여기 있네. 열심히 구해놨네, 알겠죠? 구해놨네.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당량점에서 질량 정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량점에서의 질량 정보를 보시면 A 몇 그램이 다 반응하죠? A W 그램 과 B 몇 그램이 반응하죠? 당량점까지 6 그램이 모두 반응하여 C 몇 그램이 생길까요? W 플러스 6 그램 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자, 여기 제목 비우고요. 제목 비우고 W 대 6 대 W 플러스 6 이걸 뭐라고 하죠?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죠. 자, 부피결합 법칙은 무슨 비? 일정한 몰수비. 일정 성분비는 무슨 비? 질량비. 주어진 녀석으로부터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구해볼까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 지운다. 지운다. 자, MA 대 MB 대 MC 이걸 표현해 볼게요. 이건 각각 몰질량이고, 그럼 자, 당량점에서 질량 기준으로 A하고 B하고 C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W 질량 대 6 질량 대 W 플러스 6 질량으로 반응하죠. 근데 그걸 뭐로 나눠야 돼요? 몰수. 몰수로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 2대 2. 알겠죠? 이게 얘들의 뭐? 몰질량비. 알겠죠? 알겠죠?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뭐 굳이 하자면 2W 대 6 대 W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참고로 퀴즈 다음의 일반적 반응에서 항상 성립하는 관계.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예로 들 거냐면 AA, BB, CC, DD.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응물 AB하고 생성물 CD를 생각하고 화학약분원 계수 ABCD를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여기서 항상 성립
항상 성립. 바로 MA, MB, MC, MD에서 이 M은 지금 다 각각의 몰 질량입니다. 그래서 A의 몰 질량, B의 몰 질량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반응식이 무슨 반응식이 됐건 이 각각의 몰 질량 사이에는 뭐가 성립하죠? 바로 하면 짜잔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때 이 등호 관계는 질량 보존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에선 각각의 몰 질량에다가 개수를 곱하잖아. 그럼 전후가 무조건 같아야 돼.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 거라 되게 거창한 거 아니고요.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EW, 6, W 플러스 6이지. 여기다가 1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등호 성립해야 된다고. 곱하기 1 해봐. 곱하기 2 해봐. 곱하기 2 해봐. 등호 성립하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 기초적인 화학 양론에는 이런 논리들이 숨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그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에서 그 뭐냐면 한계 반응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한계 반응물의 컨셉하고 지금 얘기하는 한계 반응물하고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뭔가 약간 결이 다르죠. 그렇죠?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같은 내용인데 좀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느냐? 자, 등호 등합 과정입니다. 자, 어떤 반응식이 하나가 있는데 또 편의상 모두 다 기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수들은 알려져 있는데 얘만 개수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때 실험 데이터는 A 가스 X 리터와 B 가스 사이의 반응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실험을 두 번 해요. 그래서 A 부피 B 부피 그다음 전체 기체 몰수 나누기 C 몰수가 여기가 반응 전이고 반응 후야. 이때 실험 1과 실험 2가 있는데 각각 A는 그대로인데 B는 4고 얘는 9야.
그리고 이때 얘가 4, 4야. 그럼 여기서 구해보세요. 시작. 분수요. 그래서 전체 기체 몰수에서 C의 몰수를 나눈 값이 4, 4래요. 아, 부피도 이제 여기 있잖아요. B가 뭐고 X가 뭐냐고요. 아이고. 자, 여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